안녕하세요. 부탁이 있는데요. 제가 담배를 살 수가 없어서요. 편의점에서 담배 한 갑만 사다 주시면 안 될까요? 돈은 드릴게요. 서구적인 외모를 가진 러시아 여성에게 교복을 입은 한국 여학생들이 다가와서 부탁을 하는데요. 그러자 이 러시아 여성은 그 이야기를 듣더니 얼굴이 빨개지더니 주저앉게 됩니다. 급기야 눈물까지 흘리게 되는데요. 학생들이 협박이라도 한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러시아 미녀 모델 조야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23년에 한국으로 귀화를 성공한 조야라고 합니다. 제 이름의 뜻은 인생인데요. 제가 한국에서 인생을 살 거라고 이름을 지어줄 때 저희 부모님이 생각이나 하셨겠어요. 주민등록증부터 파란색으로 만들어진 여권을 볼 때마다 마음이 이상해요.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된 건 정말 우연이었는데요. 저는 러시아에서는 모델 같은 몸매를 가졌다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 키는 174인데요. 러시아 여자들이 다 이 정도 키를 가질 것 같지만 생각보다 러시아 여성들 평균 키는 165예요. 한국에서 서구권 모델을 하게 되면 러시아의 식당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에 무작정 한국으로 온 게 시작이었어요. 그게 2016년이었어요. 25살의 나이에 무작정 한국으로 오게 된 거였죠. 처음에는 한국어도 제대로 못했는데 저를 어필하려고 한국으로 온 거예요. 귀화를 고민하게 된 건 2020년이요. 더 이상 러시아에서 꼭 살아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했어요. 서울에서의 경험은 러시아의 전쟁이 계속된 시기에 이루어졌고 러시아는 종종 이러한 논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러시아인으로서 저는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어요. 실제로 양심 있는 러시아의 예술가들이 많이 이민 신청을 했죠. 물론 저는 러시아에서 유명한 사람은 아니지만 마음 한켠에서 불편함이 있었어요. 아마 제가 러시아에서만 계속 살았더라면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못했을 일이겠죠. 아마 전쟁이 일어날 만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러시아 땅에서 일어나지 않으니까 괜찮은 일이라고 하면서요. 하지만 한국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를 한 발자국 떨어져서 보면서 푸틴의 이기적인 면모를 볼 수 있었어요. 저는 자국의 외교 정책과 행동에 대한 대화를 이끌어가야 하는 상황에 자주 직면했습니다. 이러한 논의는 제 개인적 정체성과 조국의 정치적 이미지 사이의 극명한 대조를 전면에 내세우기 때문에 곤란한 일이었습니다. 한국인 친구나 동료들과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다 보면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 의견의 무게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한국인 친구들은 러시아의 잘못이라는 걸 알면서도 저희 눈치를 많이 봤어요. 그래도 제가 러시아인인데 조국을 욕하는 게 미안했던 거죠. 저는 도리어 이런 불편한 상황을 만든 것에 대해 한국 사람들한테 미안했어요. 그들의 관점을 존중하면서 제 견해를 분명히 밝히려고 노력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2020년에 귀화를 해야겠다고 완전히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한국인 남자친구인 지원이를 만났기도 했고요. 그 무렵 저는 한국에 온 지 몇 년이 지났고 이 아름다운 나라에서 생활하는데 꽤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상치 못한 도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전세 계약이 끝나가면서 새 아파트를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살 집을 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저는 완벽한 집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온라인에서 너무 좋아 보이는 매물을 발견했습니다. 좋은 동네의 넓은 아파트에 비해 임대료가 놀라울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설레면서도 조심스러웠던 저는 집주인을 만나 직접 아파트를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나름대로 조사를 잘했다고 생각했지만 자신을 집주인이라고 소개한 부드러운 말투의 소유자를 예상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매력적이었고 필요한 모든 서류를 가지고 있었으며 아파트는 정말 환상적으로 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계약서에 서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한국인 남자친구 지원이가 미팅에 동행하자고 고집을 부렸어요. 예리한 눈썰미와 강한 직관을 가진 친구였는데 어딘지 모르게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이죠. 거래를 마무리하려던 찰나 지원이가 조야, 서명하기 전에 몇 가지를 다시 확인해야 할 것 같아라고 조심스럽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동의했고 집주인에게 계약서를 검토할 시간을 조금 더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주인은 달갑지 않은 표정이었지만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지원이와 저는 서류를 검토하기 위해 옆으로 물러났습니다. 지원이는 작은 글씨와 법률 용어를 꼼꼼히 살피며 한 장 한 장 꼼꼼하게 검토했습니다. 지원이가 계약서에서 불일치하고 불규칙한 부분을 발견하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조항도 있었고 세입자인 자신에게 매우 불리한 조항도 있었습니다. 소위 집주인이 한국 법률에 대한 저희 부족한 이해를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한국인도 당한다는 전세 사기를 외국인인 제가 피할 수 있었겠어요? 하지만 똑똑한 남자친구 덕에 막을 수 있었어요. 우리는 흥분하고 공격적으로 변한 가짜 집주인에게 매우 불쾌하게도 정중하게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지원이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며 어떤 계약도 하지 않겠다고 차분하게 통보했습니다. 안도감과 감사함,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친구가 곁에 있다는 사실에 새삼 감사함을 느끼며 우리는 그 아파트를 떠났습니다. 나중에는 아파트가 아니라 집주인이 위층에서 오래 사는 공동주택에서 살 수 있었어요. 다행히 사기는 안 당했어요.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익숙하게 잘 살아갔던 건 아니에요. 처음 한국으로 도착해 비행기에서 내려 북적이는 서울 거리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도시의 에너지와 생동감에 압도당했습니다.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졌고 낯선 얼굴들의 바다에서 길을 잃은 영혼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초창기에는 언어 장벽이 특히 힘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로 겨우 몇 마디밖에 할 줄 몰랐고 의사소통은 몸짓과 손짓으로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모델 일을 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친절했고 계약서를 통해서 일 처리를 정확하게 하려고 하는 편이었어요. 저는 러시아에서는 벌 수 없는 돈을 벌면서 행복을 느꼈습니다.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서 가끔 방송이나 유튜브에서도 나올 수 있었어요. 가끔 향수병이 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전혀 없어요. 한국에서는 러시아보다 더 나은 모든 것들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사람들도 훨씬 더 따뜻하고요. 부모님이 가끔 그리울 때가 있을 뿐이지 러시아에 대한 향수는 없어요. 가끔 음식에 대한 향수만 좀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됐어요. 한국에서 모든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도 있으니까요. 쿠팡의 배송 서비스를 통해 러시아의 맛을 문 앞까지 가져다주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고국의 맛이 그리워졌을 때 시작되었습니다. 보르시의 맛, 펠메니의 편안한 향기, 러시아 페이스트리의 기분 좋은 달콤함이 그리웠죠. 하지만 현지 슈퍼마켓에서 구할 수 있는 옵션이 제한적이어서 어떻게 해야 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서는 못 구하는 게 없다고 하면서 인터넷에서 주문을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좋아하는 러시아 요리를 재현하기 위해 몇 가지 러시아 식재료를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쿠팡에는 절인 야채와 훈제 고기부터 러시아 전통 사탕과 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러시아 식품이 있었습니다. 마치 요리의 보물창고를 발견한 것 같아서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어요. 필요한 모든 품목을 장바구니에 담아 주문한 후 상품이 도착하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쿠팡 배송 서비스의 편리함은 정말 획기적이었습니다. 이 모든 제품들이 다음날 아침에 집 앞에 와 있었어요. 저는 새벽 배송이라는 말을 한국에서 처음 들어봤어요. 일단 배송을 새벽에 한다는 사실에 놀랐고요. 이 새벽이 다음날 물품을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서비스라는 사실에 놀랐어요. 사실 처음에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심지어 배송이 완료되었다고 하면서 핸드폰에 문자가 와 있었어요. 식료품을 주문한 지 하루도 안 됐는데 러시아 상품으로 가득 찬 패키지가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마치 집에서 돌봄 꾸러미를 받은 것 같아서 빨리 요리를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쿠팡에서 주문한 신선한 비트와 사워크림으로 보르시를 처음 만들었을 때가 기억에 남습니다. 할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보르시 맛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저희 유산과 연결되고 러시아의 한 조각을 한국의 집으로 가져온 가슴 따뜻한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재료뿐만 아니라 쿠팡의 편리하고 믿을 수 있는 서비스도 큰 힘이 되었습니다. 러시아 요리에 어울리는 특별한 향신료가 필요하거나 러시아 초콜릿을 즐기고 싶을 때 쿠팡은 모든 것을 갖추고 있었어요.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송 덕분에 러시아의 맛을 원할 때마다 쉽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런데 러시아를 생각할 일이 있겠어요? 저는 마약 남용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취하고 마약 청정국이라는 명성을 얻은 대한민국을 제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럽고 만족스러워요. 혹시 마약한 사람 실제로 본 적 있으세요? 러시아의 마약 시장이 전 세계의 80%를 차지한다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로 러시아는 마약이 암암리에 퍼져 있는데요. 푸틴 집권보다 마약이 더 오래된 거죠. 어렸을 때 제 옆집에 사는 아저씨의 눈빛이 정말 무서웠던 걸 아직까지도 기억해요. 아무리 잠을 자도 눈이 빨갛고요. 정상적인 걸음걸이가 아니에요. 저에게 위협을 가하지도 않는데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요. 저는 마약 중독이 개인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항상 알고 있었어요. 마약의 파괴적인 힘은 가족을 찢어놓고 삶을 망치고 꿈을 산산조각 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알면서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봐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 마약 남용 퇴치에 대한 한국의 확고한 의지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엄격한 법과 엄정한 집행은 마약 없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부의 무관용 정책은 마약 남용을 용납하지 않으며 마약 남용에 연루된 사람은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법과 규제에 관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안전하고 마약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에 관한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한국 사회가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모,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위험성과 건강한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안녕과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는 한국 사회의 저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약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공동의 노력은 저에게 큰 자부심을 안겨줍니다. 국민의 건강과 행복을 소중히 여기고 약물 남용의 재앙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는 공동체의 일원이 된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요즘은 정말 5년 전과 비교해도 마약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 보이기는 해요. 옛날에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연예인들만 마약을 했던 것 같은데 일반인들이 마약을 했다는 기사가 많이 보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기사가 난다는 건 한국에서 아직 마약이 퍼지지 않았다는 반증이기도 해요. 정말로 마약을 쉽게 구할 수 있으면 마약 관련된 기사가 뜨지도 않거든요. 그게 러시아죠. 23년에 저희는 동남아시아 국가로 휴가를 갈 일이 있었는데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한국인이 비자 발급에 번거로움 없이 여러 나라를 방문할 수 있는 특권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을 때 느꼈던 설렘과 기쁨이 기억납니다. 마치 제 앞에 기회의 세계가 열린 것 같았죠. 비교적 쉽게 짐을 싸서 새로운 지평을 탐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행복감이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전에 러시아 사람으로서 어딘가에 갈 때마다 대사관에 가고 비자 발급을 받아야 할 때와는 달랐어요. 거의 한국 여권이 전 세계 프리패스권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란색 여권을 받을 때 너무 행복했나 봐요. 2017년에 귀화를 빨리 했으면 초록색 여권도 써볼 수 있었을 텐데 좀 아쉽긴 하네요. 저는 이제 유럽 여행도 갈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일으킨 나라라서 전 세계로 나가는 비행기가 다 막혀 있는 거 아세요? 오직 탈 수 있는 비행기는 중국 정도인데요. 굳이 중국을 여행하러 가지는 않으니까요. 그래서 배편을 이용해야 해요. 하늘길이 막혀 있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러시아 사람들이 유럽으로 당당하게 여행을 갈 수 있겠어요? 물론 엄청나게 뻔뻔하다면 할 수 있겠지만요. 저는 그 정도의 뻔뻔함은 없는 것 같아요. 태국으로 여행 갔을 때도 한국인이라서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여건이 너무 행복했어요. 유럽에 가게 된다면 비자가 아예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편한 상황이에요. 귀화 시험은 정말 어려웠지만 한국 귀화라면 그 정도 가치가 있죠. 러시아가 가고 싶어질 때는 제가 아이를 낳았을 때일 것 같아요. 아이를 낳고 몸이 힘들어져서가 아니라 훈육이 필요할 때 정도요. 정말 아이가 내 말을 너무너무 안 들을 때 러시아 국가 사람들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정도요. 그게 아니라면 러시아에 갈 이유가 없죠. 배울 것도 한국이 더 많아요. 러시아에 여행을 온 동양인들을 보면서 러시아 사람들이 자기네들만 아는 말로 인종차별을 하는 걸 많이 봤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제가 아무리 동양인들과 외모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왜 저렇게 생겼냐는 식의 비아냥대는 소리를 들은 적이 없어요. 오히려 러시아에서 키가 커서 더 위축된 상태로 살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더 다양하게 살 수 있었어요. 제가 백인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아니요, 한국 사람들은 어색해할 뿐이지. 흑인이 지나간다고 해서 다른 태도로 대하거나 하는 걸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좋게 말하면 타인에게 관심이 많고 나쁘게 말하면 오지랖이 넓은 건데요. 애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걸 못 보더라고요. 저는 항상 무언가 잘못되었을 때 목소리를 내는 것의 힘을 믿어왔고 이런 믿음을 공유하는 한국 사람들 곁에 있을 수 있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실수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한국인들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찹니다. 저는 기성세대가 담배를 피우는 청소년을 질책하고 계도하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의 안녕을 걱정하는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러시아에서는 마약을 하고 돌아다니는 청소년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담배 정도면 애교죠. 한국의 한 공원을 산책하던 어느 날을 기억합니다. 화창하고 밝은 오후였고 공원은 가족과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으로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길을 걷다가 한 무리의 청소년들이 옹기종기 모여 조용히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심지어 그 중에 어떤 학생은 착해 보이는 아줌마한테 다가가서 뭐라고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아주머니는 그 전까지는 선한 눈빛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아주머니는 결연한 의지와 목소리로 청소년들이 어디서 담배를 피냐고 훈육하기 시작했어요. 청소년들은 처음에는 아줌마를 이기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아주머니의 기세에 눌려서 크게 혼이 났어요. 그리고 모든 담배를 끄고 아주머니에게 사과까지 했었죠. 저는 이 장면이 신기했어요. 사실 청소년 여러 명이 아주머니 한 명을 힘으로는 이길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른이라는 이유로 이야기를 듣는 것과 자기 자식이 아닌데도 나쁜 행동을 하지 말라고 아이들을 훈육하는 한국인들의 오지랖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청소년들이 나쁜 길로 빠지는 모습을 정말 싫어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전에도 저 학생들이 저한테 부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저는 담배가 별건가 싶어서 사다 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제가 잘못된 행동을 한 게 확실해져서 부끄럽네요. 저도 이제 한국인으로서 살아가니까 한국의 모든 구성원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행동하는 어른이 되고 싶어요. 이효양이라고 하는 중국인은 한국인 뺨을 때리며 소리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한국은 그저 중국 손바닥 아니라니까요. 다시는 중국을 무시하지 마라. 그리고 그 앞에 무릎 꿇은 한국 여성은 싹싹 빌고 있는데요. 이 사연은 유명 중국 유튜버 리우양에 관한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몇십만 구독자를 거느린 유튜버 리우양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주로 라이브 방송을 하죠.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인기가 있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바로 중국인을 무시하는 외국인을 참교육해보겠습니다 라는 건데요. 중국인들은 자기네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을 참교육하고 사이다 날리는 것을 보며 대리만족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저도 이 콘텐츠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중국이 뭐가 못났길래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래서 저 또한 이 인기에 편승하기로 했죠. 저는 남들처럼 그냥 동영상이 아닌 제 주특기인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했어요. 확실히 인기는 남달랐죠. 왜냐고요? 외국인들이 우리 중국인들에게 쩔쩔매고 결국은 지는 모습을 생생하게 생방송으로 담을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너무 통쾌했습니다. 또 제 채널에서 가장 인기가 있는 영상이 있는데요. 무려 조회수가 몇백만이나 되었답니다. 저는 동영상 분량을 뽑기 위해 밖에 나가서 두리번 거리며 몰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기 어떤 한국인 여자 학생이 중국집 앞에서 냄새가 역한지 코를 막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도 알았습니다. 저 중국집 위생이 그닥 깨끗한 편도 아니었고 중국의 취두부라고 하는 음식은 냄새가 정말 역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은 쓰레기인 줄 착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저 한국인도 그러더군요. 저는 이때다 싶어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고 당장 참교육을 시전했죠. 그녀가 알아들을 수 없는 중국어로 막 가르치니 그 한국 학생은 무서웠는지 바로 시장 한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고 빌더라고요. 저는 똑똑히 다 영상에 담았었고요. 저는 마지막을 장식하기 위해 아는 한국 욕을 남발했고요. 이 영상은 중국인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물론 다들 저 여자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은 알았지만 뭐 상관없었어요. 그들은 그저 한국인을 참교육했다는 데에 급급했어요. 웨이보, 도우인 등 모든 곳에 퍼졌어요. 저는 갑자기 화제의 인물이 되었죠. 그 유명세는 정말 짜릿했어요. 구독자 수가 급증했고 제 동영상은 온갖 종류의 대화를 불러일으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가 우리 문화를 옹호하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며 저를 응원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기뻐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너무 지나치다거나 고정관념을 부추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전 꺾지 않았습니다. 이 인기의 물결을 타고 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실제로 다른 나라에 가면 아무 이유 없이 중국인들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더 있을 거라 생각했죠. 그거 아세요? 우리 중국인들은 한국을 싫어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구 사람들을 그토록 싫어해요. 우리 중국인 사이에서 대구 사람은 인정머리 없고 거짓말만 치면서 비아냥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대구를 가기로 했습니다. 또 얼마나 거기서 인기를 얻을 수 있을까 기대됐죠. 본토 한국인을 참교육하는 걸 생방송하면 이건 분명 저번 취두부보다 더 큰 인기가 폭발할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한국 인천공항에 내렸고 저는 곧이어 택시를 타고 대구로 갔죠. 한국 대구에 도착했을 때 저는 분명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중국 문화를 무시하는 사람들을 참교육하고 맞서 싸우는 제 사명을 이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놀라움으로 가득했고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중국에서는 한국인에 대해 폭력적이고 개인주의적이며 정없다고 욕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대구 사람들은 인정머리가 없고 오만으로 차이는 등 상종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며 중국인들은 떠들고 다녔죠. 그러나 대구에서 본 이곳 사람들은 따뜻하고 솔직하며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친절했습니다. 그들은 저를 방심하게 만드는 일종의 넉넉함을 가지고 있었어요. 채널에 올릴 만한 영상을 찍기 위해 온갖 거리를 돌아다니며 이상한 사람을 찾아보려고 노력했지만 오히려 대구의 활기찬 에너지와 사람들의 진정한 친절함에 매료된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예상치 못한 따뜻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채널에 올릴 콘텐츠를 만들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진짜 한국을 시청자들에게 보여주려면 실시간 방송이 제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들고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제 느낌과 상호작용을 이야기했죠. 채팅창은 분명 너 모르게 수군댈 거야. 그러고 있을 거라며 한국 욕을 하기 바빴어요. 그때 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버스를 타는데 뭔가 이상한 걸 보았죠. 떡하니 흰색 종이에 중국어로 적힌 빨간 글씨가 있었던 것입니다. 종이에는 제발 버스에서 침을 뱉지 마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니 그것도 중국어로 말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건 중국인 관광객을 향한 직격탄이자 기본적인 매너를 상기시켜야 한다는 암시처럼 느껴졌기 때문이죠. 중국인들이 뭔 침을 뱉는다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당장 생방송으로 포착했어요. 저는 표지판을 가리키며 이게 중국어로 되어 있네요 등등 말했습니다. 시청자들이 시청하고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고 가장 생생한 라이브 콘텐츠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다 버스 기사가 버스에서 생방을 하며 떠드는 저를 보고는 눈이 마주쳤더라고요. 저는 그때 도대체 왜 저 표지판이 한국어가 아니라 중국어로 되어 있냐고 소리쳤습니다. 당연히 저는 기사가 머리 숙여 사과하거나 아니면 최소한 역으로 화를 내며 중국인들이 생각한 한국인의 표본을 보여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저와 제 시청자들을 완전히 놀라게 했죠. 차분한 태도의 중년 한국인 남성인 버스 기사가 저를 향해 놀라울 정도로 유창한 중국어로 설명하더라고요. 그는 이 표지판은 불쾌감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대구는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국제적인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승객에 대한 예의로서 버스를 청결하게 유지해달라는 의미일 뿐입니다. 그의 대답은 너무나 합리적이고 정중해서 저는 순간적으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 장면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던 시청자들의 반응은 갈렸습니다. 그래 뭐 이것까지로 싸우냐 등의 반응도 있었고 그런데도 왜 중국어로만 되어 있냐고 의견이 분분했죠. 저는 기사에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따졌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중국어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랬더니 기사는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하는 짓들이 많습니다. 당신은 모를 수도 있지만 버스 안에서 침을 뱉는 사람들 중 대부분이 중국이에요. 하더라고요. 버스 안에 사람들은 다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 한 명은 버스 내에서는 조용히 해달라는 듯 손으로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분명 한국인을 참교육하려는 의도였는데 오히려 제가 아니 중국인 모두가 역관광을 당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고개를 떨구고 침묵하며 다음 정거장에 오자 부끄러워서 바로 뛰어내렸습니다. 채팅창은 난리가 났더라고요. 중국이 그런 더러운 일을 할 리가 없다며 부정하는 댓글도 만무했고 물음표만 쓰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버스에서 겪은 일이 아직도 생생한 저는 중국인 관광객과 한국의 관계에 대해 더 깊이 파고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애초에 왜 그런 표지판이 필요했는지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카메라를 들고 대구의 중심부로 들어가 관찰하고 기록할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목격한 것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제 눈을 뜨게 했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을 보았는데 소수를 제외하고 예의는 눈 뜨고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몇몇 관광객은 차분하고 침착한 한국인 상인들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로 현지 상인들에게 무례하게 말을 걸고 가격을 흥정하는 모습을 어이없게 지켜보았습니다. 중국에서는 당연하다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한국에서는 무례한 행동이었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그런 듯 했습니다. 하지만 한 유명 유적지에서 정말 마음에 와 닿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한 중국인 가족이 음식물 섭취 금지라고 적힌 구역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표지판을 무시했을 뿐만 아니라 음식 포장지, 음료수를 쏟는 등 지저분하게 방치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갈 때 분명 치워야 하는데 치우지도 않고 가더라고요.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럴 거면 한국에 온 거지? 하면서 반성하기 시작했죠. 서서히 저도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세계가 왜 중국을 싫어하는지 말이죠. 그걸 우리 중국인들만 몰랐던 거였고 전 부끄러워졌습니다. 저는 이 사건들을 촬영하면서 중국인 관광객으로서 오히려 목격하는 긴장된 역학 관계에 우리도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시청자들이 실시간으로 시청했는데 반응이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방어적인 반응을 보였고 일부는 문제를 인정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행동이 문제가 된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계속 조사하다 보니 줄서기, 조용한 곳에서 큰 소리로 말하기, 현지 관습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 부족 등 더 많은 사례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한 번도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는 행동에 거울을 들이댄 것과 같았습니다. 한국 여행을 계속하면서 제가 한국에 대한 편협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 외에도 중국인들이 남의 나라에 와서 끼치는 민폐짓이 수도 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너무나 흔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인에게 제가 대신 미안하더군요. 제주도에서 중국인 관광객 단체에게 일어난 사건도 그런 사례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직접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이 이야기는 현지인과 관광객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이 사건은 한 중국인 여성이 해변에서 화산암을 대량으로 몰래 훔쳐가려다 적발된 사건입니다. 제주의 독특한 바위는 천연기념물로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지역 당국은 이러한 천연 자원 보존의 중요성을 설명하면서 개입해야 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지 환경법과 규범을 무시한 명백한 사례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저 자신의 마당 하나를 꾸미려고 제주도 돌을 몇 킬로씩 훔쳐간 거더라고요. 정말 개념이 없었습니다. 제가 관찰한 또 다른 사례는 일부 중국인 관광객들이 돈거래를 처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현지의 한 상점에서 중국인 고객이 구매 대금을 지불할 때 무심코 카운터에 돈을 던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중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행동이지만 한국인 가게 주인에게는 무례한 행동으로 인식되었습니다. 다른 한국인들은 손에서 손으로 거래하거나 아니면 부드럽게 테이블 위로 돈을 놓는데 중국인들은 던지는 게 몸에 익은 나머지 그냥 돈을 던지더라고요. 저 또한 물론 맨 처음에는 뭐가 문제야? 싶었지만 많은 한국인들을 보니 사소해 보이는 이 행동은 에티켓과 매너에 대한 거였음을 느꼈습니다. 이러한 사건 중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화장실 에티켓과 관련된 사건입니다. 제가 어느 날 보리를 보려고 공중화장실에 간 적이 있는데요. 줄을 기다리다 중국어로 전화통화를 하고 있던 어떤 사람이 나간 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변기에 쭈그려 앉아서 싼 것 같은 흔적으로 보이는 더러운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중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수세식 변기와 같은 방식으로 변기를 사용한 흔적이었죠. 중국은 아직도 서양식 문화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아서 이런 좌변기는 익숙치가 않아요. 아직도 대부분의 집은 수세식 변기일걸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이미 이런 좌변기나 비데까지도 보편화가 되어 있었죠. 이 사건들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들이 무의식적으로 방문 국가의 관습과 법률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였기 때문입니다. 이 깨달음은 저에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제 관점이 중국 문화의 수호자에서 상호 존중과 문화 이해의 촉진자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 역할은 해외에서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부각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더 배려하고 존중하는 행동을 교육하고 장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중은 양방향이며 방문객으로서 우리는 호스트, 국가의 관습과 전통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중국의 민폐짓을 찾게 되는 건 끝이 없었는데요. 가장 중요한 사건 중 하나는 유서 깊은 한국의 궁궐에서 발생했습니다. 저는 한국 전통 건축의 아름다움을 담으려 카메라를 들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가이드의 안내를 큰 소리로 방해하는 장면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이드의 목소리로 떠들고 있어 다른 사람들이 궁궐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가이드와 다른 관광객에 대한 배려가 부족한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 불편했습니다. 또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정통 한식으로 유명한 한식당에 갔을 때였습니다. 식사를 즐기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중국인 가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대놓고 음식에 대해 불평하고 중국 음식과 비교하며 직원과 다른 손님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발언은 단순히 비판적일 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무신경한 태도로 셰프들의 노력과 한식, 전통에 대한 자부심을 훼손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서울의 번화한 쇼핑 지역인 명동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곳에서 저는 여러 상점에서 물건을 훔치는 중국인 청소년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불법일 뿐만 아니라 노골적으로 무례했습니다. 상점 주인인 나이 지긋한 한국인 여성과 마주쳤을 때 그들은 웃음과 무시하는 제스처로 대응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관광객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단순한 오해로 치부하려 했지만 실패했죠. 그 외에도 중국인들은 훔치는 게 습관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같은 중국인으로서 부끄러운 일이었죠. 참으로 뻔뻔하더라고요. 이 사건은 단순한 무례한 행동이 아니라 다른 나라의 법과 규범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것이어서 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산의 한적한 공원에서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벚꽃 아래에서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그림 같은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떠난 자리에는 음식 포장지, 페트병, 심지어 먹다 남은 음식까지 쓰레기가 널려 있었습니다. 환경에 대한 이러한 무시는 스스로 꼼꼼하게 뒷정리를 하는 현지인들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공공장소에 대한 환경의식과 존중의 부족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장면이었는데 저는 이 장면을 자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기록한 가장 문화적으로 무감박한 사건 중 하나는 대구의 한 사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 중국인 가족이 방문했는데 그들은 사찰의 정숙함과 경건함을 지키지 않고 단순한 관광 명소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떠들고 스님들의 기도 도중에 끼어들고 심지어 성스러운 유물을 만지려고 시도의 사찰 관리인과 다른 방문객들을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종교 민문화 유적지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부족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이해는 저를 더 깊은 성찰로 이끌었습니다. 제 자신의 접근 방식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올렸던 영상들은 죄다 중국을 헛되게 얘기하는 외국인을 인정사정 없이 참교육하는 영상뿐이었습니다. 지금 보니 사실 모두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도 말이죠. 저는 한국에 직접 와본 후부터 고민했어요. 과연 이 영상을 정말 해야 하는지 말이죠. 창피했습니다. 저는 큰 결정을 내렸어요. 저는 참교육하는 영상들을 올리지 않기로 결심했어요. 오히려 중국 사람들이 어떤 민폐를 끼칠 수 있는지, 더 나아지려면 뭘 해야 하는지, 우리가 이해 못하고 있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어요. 청중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원래 하던 콘텐츠를 하려고 한국에 오더니 자기네 나라를 배신했다면서 화를 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드디어 이제라도 알게 된 변화에 대해 칭찬해 주었고 응원했고요. 한국에서의 여행이 길어지면서 제 경험은 계속해서 제 콘텐츠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저는 현지인 및 다른 관광객과의 인터뷰를 통해 문화, 존중과 에티켓에 대한 그들의 관점을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제가 관찰하고 들은 이야기를 바탕으로 배려심 있고 책임감 있는 여행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팁도 포함시켰죠. 이 여정은 더 이상 단순히 바이럴 콘텐츠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인식과 상호 존중을 증진하는 개인적인 사명이 되었습니다. 더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은 것을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로서 그리고 한 인간으로서 제 정체성을 재구성한 변화의 경험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에서의 시간은 저에게 귀중한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문화적 격차를 해소하는 데 있어 공감과 이해의 힘이 얼마나 큰지 깨달았죠. 다른 사람의 문화와 규범을 존중하는 것이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비록 저는 지난 몇 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을 무시했었고 또 중국을 무시하는 외국인 참교육 영상을 만들었지만 이제야 그런 행동을 보니 얼마나 제가 무지했고 또 무식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한국인들이 저를 용서해 줄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한국에 관한 멋진 사실을 올리려고 해요. 아프리카 도시 이름 하나만 말해보세요. 모르겠는데요. 왜 몰라요? 저는 미국인이니까요. 이게 미국에서 유행한다고 알려줬더니 한국 사람들이 전부 입을 벌리고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너무 놀라서요. 어떻게 이 정도 상식도 없냐고 하면서 놀라는데요. 저는 오히려 놀랐어요. 한국 사람들은 이 정도로 상식 수준이 높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의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에서 근무하는 해외 영업팀 직원 서머라고 합니다. 아, 여름할 때 그 서머 맞아요. 저는 많은 직원들이 미국의 가족을 두고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해외 근무를 주저하고 있다며 해외 근무 지원이 생각보다 경쟁률이 약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회사가 파견 근무를 보내게 되면 자녀의 교육비와 가족의 생활비를 모두 지원해줘야 하기 때문에 회사는 싱글인 사람들을 보내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데요. 저는 망설임 없이 지원했어요. 일단 다녀오게 된다면 제 승진 점수에도 플러스가 될 거고 전 언제나 해외 근무의 꿈이 있었거든요. 저는 추첨을 통해 한국 근무지가 결정되었을 때의 설렘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제발 1순위인 한국에 가길 바랬지만 2순위나 3순위 혹은 제가 쓰지도 않은 지역으로 파견 근무를 가게 될 수도 있었어요. 가게 되면 최소 2년을 살게 되는 일정이라 정말 긴장했는데요. 그날이 바로 어제 일처럼 기억납니다. 축하합니다. 라는 제목의 이메일 알림이 제 화면에 떴습니다. 당신의 다음 모험이 서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 가슴은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으로 뛰었습니다. 항상 해외에서 일하는 것을 꿈꿔왔는데
이제 그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죠. 드라마와 케이팝 문화를 통해 멀리서만 동경하던 한국으로 떠나는 여정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제 친구들과 가족들은 설레는 마음과 먼 거리에 대한 걱정으로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정말 갈 거야, 서머? 제 절친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단순한 휴가가 아니라 거기서 살게 될 거야. 하지만 마음속 깊이 저는 이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단순히 진로에 대한 전망이 아니라 수년간 키워온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인천공항에서 제가 정말 놀란 일이 있었는데요. 한국에서의 수많은 첫 경험의 시작이 될 서울공항에 도착한 날을 기억합니다. 그 많은 첫 경험 중 작지만 의미 있는 한 가지가 기억에 남는데 바로 공항 수화물 카트가 무료라는 사실을 알게 된 순간입니다. 그 캐리어를 올려두고 움직이는 카트 있잖아요. 그게 무료였어요. 미국에서는 6불이라는 금액을 내야 했거든요. 심지어 수화물 카트를 이용하려면 약간의 요금을 지불해야 했던 곳에서 온 저로서는 사소해 보이는 이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분주한 인천국제공항에서 새로운 풍경과 소리에 압도되어 무거운 짐을 옮길 수 있는 카트가 필요했습니다. 본능적으로 동전을 찾기 위해 지갑을 꺼내 들었는데 카트를 향해 손짓하는 공항 직원의 친절한 미소를 마주했습니다. 무료입니다. 그는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알아차리고는 말했어요. 그 순간 안도의 물결이 저를 덮쳤습니다. 단순히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편리함을 넘어 사소한 것 하나에도 타인에 대한 배려가 우선시되는 곳에 도착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카트를 끌고 공항을 빠져나가는 동안 저는 이 작은 친절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제가 앞으로 접하게 될 문화에 대해 많은 것을 시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가 한국 생활의 여러 측면에서 발견하게 될 공동체와 배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 여행의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공항의 무료 수화물 카트는 서로의 삶을 조금 더 편하게 만들어주는 한국인의 정신을 처음 접한 곳이었습니다. 단순히 카트에 거스름돈을 넣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국민과 방문객 모두를 위한 편의와 배려를 중시하는 사회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기억은 제가 한국에서 보낸 초창기 시절의 상징으로 남아있으며 제가 받은 따뜻한 환영과 한 문화가 그 가치를 표현하는 미묘하면서도 심오한 방법을 상기시켜 줍니다. 작은 순간이었지만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새로운 나라에서 환영받는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서울 생활에 적응하면서 한국 문화의 미묘한 측면, 특히 미국에 있을 때와 다른 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조는 미디어와 개인 안전의 영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뉴스를 처음 봤을 때가 기억납니다. 뉴스 앵커들이 사소한 길거리 범죄 사건도 심각하게 보도하는 모습은 저에게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총기 사고 정도가 뉴스에 나오지 강도나 단순 폭행이나 강도 같은 것들은 뉴스에 나올 일이 없죠. 워낙 인구수가 많고 작은 범죄들이 많아서요. 총기 사고 정도는 돼야 뉴스에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좀 다른 점은 미국은 범죄자의 얼굴을 대놓고 공개해줘요. 어쨌든 한국은 단순히 뉴스를 보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의 복지와 안전에 대한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뉴스 보도에 대한 이러한 접근 방식은 공공안전에 대한 보다 폭넓은 문화적 태도를 반영했습니다. 서울에서 저는 낯설지 않은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밤늦게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카페와 편의점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자주 느꼈던 밤길 혼자 걷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한국에서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공동체를 중시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한국인의 정서가 곳곳에서 느껴졌습니다. 이웃들은 서로의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있는지 살피고 휴대폰이나 지갑과 같은 분실물을 주인에게 돌려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서로의 안녕에 대한 집단적 책임감은 신선하면서도 따뜻한 감동을 주었습니다. 한국의 안전은 단순히 범죄율이 낮다는 것만이 아니라 조화와 존중, 상호 배려를 우선시하는 이러한 문화적 정신이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던 저에게 신선한 변화였고 타국에서 느낄 수 없었던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의 여정은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직접 경험하면서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미국에서 온 저에게 한국에서 경험한 효율성과 경제성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미국이었다면 비용과 시간 때문에 주저했을 사소한 건강 문제부터 해결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에서는 동료들이 동네 병원을 가보라고 권유했습니다. 오래 기다려야 하고 진료비도 많이 나올 거라 예상하고 망설이다가 갔습니다. 놀랍게도 저는 거의 즉시 진료를 받았고 의사는 인내심과 공감을 가지고 제 고민을 들어주었습니다. 전 감기로 병원에 갈 때마다 감동받았어요. 사소한 걸로도 치료를 받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진료소는 최신식 장비를 갖춘 현대식 병원으로 청결하고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는 의사가 제 상태와 치료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처방약은 저렴했고 저는 보살핌을 받고 안심하고 병원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미국이었으면 5배는 더 넘는 금액을 내야 하고 이 경험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의료 서비스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권리였습니다. 모든 국민에게 접근 가능하고 저렴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제 경험의 모든 측면에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특권처럼 느껴지는 미국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무엇보다 저를 감동시킨 것은 환자를 존엄하게 대하고 존중하는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돈을 훨씬 더 내는 미국보다 더 친절하게 설명을 해줬어요. 심지어 영어는 모국인 미국 사람들이 더 잘하는데도 한국 의사 선생님들이 더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서울에서의 여정을 이어가면서 이러한 경험은 제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외국의 의료 시스템을 탐색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우선시하는 문화를 이해하고 감사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삶의 모든 측면에서 연민과 배려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고, 이는 서울에서 보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교훈이었습니다. 서울 생활의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대중교통 이용법을 터득한 것이었습니다. 자가용이 거의 필수였던 지방에서 온 저는 서울 대중교통 시스템의 편리함과 효율성에 완전히 새로운 삶의 방식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지하철은 제가 이 새로운 세상을 처음 접한 곳이었습니다. 서울 전역을 아우르는 광범위한 네트워크 덕분에 서울 시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었죠. 다국어 디지털 디스플레이, 정시 운행과 빈번한 열차 운행, 역과 열차 내부의 청결함은 제가 익숙해 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을 넘어 한국의 기술 발전과 공공 서비스에 대한 헌신의 상징이었습니다. 또한 효율적이고 잘 연결된 서울버스의 편리함도 경험했습니다. 서울의 유적지를 둘러보든 현대적인 쇼핑 지구를 둘러보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어디든 쉽게 갈 수 있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운전을 전혀 그리워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차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움이 저를 해방시켰죠. 새로 찾은 이동성 덕분에 전에는 몰랐을 서울의 곳곳을 탐험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시장, 고즈넉한 공원, 활기찬 동네 등 저마다 독특한 개성과 매력을 지닌 곳을 방문했습니다. 대중교통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서울을 더욱 풍성하고 다양하게 경험할 수 있는 관문이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두드러진 차이점 중 하나는 한국의 뉴스 보도 방식입니다. 저는 길거리 폭행과 같은 사건을 신박한 앵커와 리포터의 목소리로 보도하는 한국 뉴스와 총격 사건이나 대량 사상자, 발생과 같은 사건에 무관심한 미국 뉴스가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을 발견하고 좀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이러한 극명한 대비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저는 한국 사회가 더 안전하며 소속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또한 저는 미국에서의 경험에 비해 한국에서 의료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저는 치료를 받아야 할 때 한국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 친절함, 경제성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의 복잡하고 비싼 의료 시스템과 대조합니다. 대중교통의 편리함도 저가 높이 평가하는 한국 생활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저는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차가 꼭 필요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쉽게 취득할 수 있다는 점과 한국의 효율적인 정부 서비스는 한국에 대한 저의 긍정적인 인상을 더욱 확고히 했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면서 사실 가장 좋았던 점은 한국인의 시사에 대한 폭넓은 인식과 놀라울 정도로 낮은 문맹률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동료, 친구, 심지어 평범한 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서서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한국인들이 진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데 정작 한국인들은 미국인들이 당연히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몰라? 라고 말하더라고요. 직장 동료들은 역사를 전공하지도 않았는데 모두가 글로벌 뉴스와 다양한 사회 이슈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사실에 계속 감탄했습니다. 유럽의 정치 상황, 아메리카 대륙의 경제 동향, 중요한 환경 문제 등 한국인 동료들은 최소한 관심은 다들 가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러한 지식의 깊이는 시사를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카페나 버스에서 일상적인 대화를 나눌 때에도 역사, 과학, 문학에 대한 토론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문해력 수준은 단순히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읽고 교육받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진짜 모든 나라가 이런 줄 알더라고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저는 미국인이니까요 라는 말이 있는데요. 어떤 상식을 하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미국인들은 대다수가 답을 못해요. 그리고 왜 몰라요? 라고 물어보면 저는 미국인이니까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미국인이 좀 바보 같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나중에 한국의 문맹률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이 사실은 일상생활에서도 확연히 드러났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책이나 교육 자료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정부와 가정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는 어디에서나 눈에 띄었습니다. 이러한 교육과 인식의 문화는 인상적일 뿐만 아니라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수동적인 정보 수용자가 아니라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와 세계에 대한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살아있는 기분을 느꼈어요. 한국 남자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회사에서 솔로인 저를 한국으로 보내준 것에 대한 감사함이 느껴졌어요. 한국 남자를 만나볼 수 있잖아요. 왜 이런 말을 하냐고요? 맞아요. 한국말로 일명 썸을 타고 있거든요. 이 남자도 너무 똑똑해서 매력이 느껴져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지식의 가치와 정보 습득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교육에 대한 사회의 노력이 어떻게 사람들의 관점과 대화를 형성하고 활기차고 정보에 입각한 참여형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강력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근데 정말로 한국 사람들은 똑똑한 것 같아요. 같이 일을 해봐도 느껴져요. 자기가 회사 소속일 뿐, 회사가 꼭 자기는 아닌데도 어떻게든 회사의 매출을 늘리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보면 괜히 한국이 발전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에서 살면서 금방 깨닫게 된 점 중 하나는 팀 문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팁을 주는 것이 관리일 뿐만 아니라 당연시되는 곳에서 온 저에게 있는 신선한 변화였고 흥미로움과 자유로움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서울에 처음 왔을 때 현지 식당에서 식사를 마치고 정통 한식의 풍미를 만끽했던 기억이 납니다. 떠날 준비를 하면서 한국에서 익숙하게 해왔던 것처럼 마음속으로 팁을 계산했습니다. 하지만 테이블에 팁을 남기려고 하자 종업원은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서비스 요금이 계산서에 포함되어 있으며 팁을 주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대화는 제게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이미 청구된 금액보다 더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고 정직하게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서버의 자부심에 감동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알고 있던 팁에 의존하는 서비스 업계와는 완전히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팁이라는 인센티브보다는 자신의 일에 대한 사명감과 자부심이 서비스 품질을 좌우하는 것 같았습니다. 카페, 택시, 미용실 등 더 많은 곳을 자주 방문하면서 팁을 주지 않는 문화가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번 전문성과 높은 수준의 예의를 갖춘 서비스가 제공되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금융거래를 더 간단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서비스 산업의 존중과 품위를 더했습니다. 직원들은 고용주로부터 공정한 보상을 받았으며 이는 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자부심에 반영되었습니다. 팁 문화가 없으니 사회적 교류도 더 수월해졌습니다. 더 이상 팁을 얼마를 줘야 할지, 팁을 줘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에티켓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었어요. 일상적인 거래에서 복잡함을 없애고 경험과 상호작용 자체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삭막한지도 알게 되었어요. 결국 팁 문화라는 건 다 돈으로만 움직이는 시장인 거잖아요. 물론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미국은 그 정도가 심한 것 같아요. 물가가 심한 게 아니라 모두가 돈이면 다 된다는 자본주의적 생각이 너무 강해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고요. 저도 미국에서 계속 살 때는 이런 것들이 삭막하다고 생각을 못했는데요. 한국에서 보니까 얼마나 삭막한 문화인지 알겠더라고요. 자본주의가 너무 극단적으로 이루어진 게 미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한국도 자본주의 국가지만 적당한 조화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료보험을 보세요. 한국인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고 있는지요. 근데 제가 미국인인 건 맞나 봐요. 세금은 한국인이 내는데 저 같은 외국인도 결국 시설 같은 혜택을 다 받고 있는 거라 이렇게 해도 파산을 안 하나라는 생각이 가끔 들기는 해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해준 한국에 감사 인사를 표합니다. 저는 한국에 정착해 한국 문화에 흠뻑 빠져들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하며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파견 근무가 더 길어지길 바랄 뿐이에요. 아예 지사를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없나도 찾아보고 있어요. 오늘 마지막 사연도 끝났습니다. 내일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오는 한국의 살얼이가 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내일 봐요.